수원, 화성. 매년 800만 명이 찾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만든 왕의 사인을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정조,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꿨다고 불리는 왕. 1796년 이 성이 완공되고 불과 4년 뒤 등에 난 종기 하나로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49세였습니다. 종기로 죽었다? 조선에는 왕의 몸 상태를 매일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의 마지막 열흘, 그 기록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실록이 기록한 미스터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예요. 아버지를 뒤주에서 죽인 세력이 아들도 죽였을까?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오해일까? 230년 전의 죽음을 두고 역사학자와 의학자들은 지금도 맞서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죠. 오히려 그 기록이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62년 윤 5월 창경궁. 영조 임금이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지만 배후에는 노론 세력의 조직적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사도세자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8일을 버텼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의 현장에 11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이 이산, 훗날의 정조입니다. 11살짜리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세력 한복판에서 왕세손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노론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즉위하기도 전에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조 자신도 훗날 고백합니다. 수십 년 동안 면전에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상대해야 했다고요. 웃으면서 그들과 마주쳐야 했고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8일을 버텼습니다. 정조는 그 원수들 사이에서 14년을 버텼습니다.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 23. 즉위식 당일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효도가 아닙니다. 선정포고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1762년, 아들이 왕이 된 1776년, 그 아들이 죽은 1800년, 정확히 24년 간격입니다. 사도세자 사후 24년, 정조는 그 24년 내내 아버지의 복권과 원수들의 제거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런데 왜 딱 24년이었을까요?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남인, 북인 출신 학자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노론이 독점하던 인재풀을 흔드는 정치적 푸석이었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같은 실학자들이 규장각을 통해 중용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 소년이 이제 조정을 직접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조가 왕위에 머무는 시간은 곧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장용명을 만듭니다. 왕의 직할부대, 노론이 장악한 기존 군사조직과 별개로 운영되는 사병이었습니다. 서울과 수원 두 곳에 배치했는데 수원 화성이 그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규장각으로 인재를 모으고 장용령으로 무력을 갖추고 화성으로 새 수도를 준비한다. 정조의 개혁은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포위망이었습니다. 노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정조가 하루 더 살 때마다 자기들의 목이 하루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수도를 한양에서
수원으로 옮기려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노론이 장악한 한양을 벗어나 자신만의 새 도시에서 개혁을 완성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하고 최재공이 총지휘를 맡아 1794년에 착공하여 179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단 2년 9개월.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완성되고 4년 뒤 정조는 세상을 떠납니다. 1800년 초 정조는 오회연교를 발표합니다. 노론벽파 핵심 인물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교서였습니다. 조정을 뒤흔든 선언이었습니다. 24년간 참아왔던 칼을 마침내 빼어든 겁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최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오회연교 발표 직후 조정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노론 벽파 입장에서 이건 존망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 시점부터 정조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1800년 음력 6월, 정조에게 등창이 생겼습니다. 등에 난 종기, 요즘으로 치면 세균성 피부 감염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종기가 얼굴로까지 번지기 시작했고 크기가 급격히 커지면서 피 고름이 흘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 기간의 의료 기록이 날짜별로 매우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이들이 어떤 약을 어떻게 썼는지, 정조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이들은 연훈방을 시술했습니다. 경면 주사를 데워 그 연기를 환부에 쐬는 방법입니다. 경면 주사에는 수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연훈방 시술 직후 정조는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음력 6월 28일 정조는 창경궁 영춘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제위 24년, 향년 49세. 종기가 처음 생긴 지 보름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정조가 숨을 거두자마자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영조의 궤비 정순왕후 김씨가 즉각 수렴청정을 선언합니다. 아직 어린 순조 대신 대왕배비가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숨진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정조의 개혁 세력은 순식간에 밀려났습니다. 준비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이날을 기다려온 것처럼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신속할 수 있었을까요? 정조가 죽고 한 달도 안 돼서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정약용, 유배, 이가환, 옥사, 최재공의 후계자들 축출. 1801년 신유박해로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냅니다. 정조가 24년간 키운 모든 것이 24일 만에 무너진 겁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뒤주해 놓은 세력이 아들도 죽인 거 아닌가. 자, 독살설의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운방에 쓰인 경면 주사의 수은 성분입니다. 수은은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연운방 시술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정조. 독살설 지지자들은 수은 중독이 사망을 앞당겼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당시 내학원, 즉 왕실의학을 관장하는 기관의 책임 라인에 노론 벽파와 연결된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방이 의도적으로 잘못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의 죽음에도 관여했다는 기록이 있는 인물입니다. 노론 경주 김씨의 핵심 인물로 정조와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정조가 위독해지던 즈음 정순왕후가 정조와 독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직후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2009년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 300통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정조 어찰첩입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조와 심한지는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편지에서 자신의 병 상태와 처방까지 심한지에게 직접 상의했습니다. 2016년 이 어찰첩은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굳이 독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관계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분석하면 어떨까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연구팀이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날짜별로 재정리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론은 독약 중독보다는 폐혈증과 뇌졸중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비만이었고 과로가 극심했습니다. 연운방의 수은이 상태를 악화시켰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독살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승정원 일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매일 기록을 남겼다면 독살을 실제로 기획한 것이 맞을까요? 역사가 이덕일은 지금도 주장합니다. 어찰첩이 독살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요. 편지의 내용과 실제 죽음의 경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의학사 연구자들은 당시 조선 의료 수준의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독살이냐, 병사냐, 이 논쟁은 500년이 넘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원 천도 계획이 실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용령이 더 강화되어 왕권이 국권이 확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이 계속 중용되어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의 길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세도 정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정조를 밀어낸 노론 벽파는 그 뒤 안동 김씨에게 권력을 빼앗겼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다시 안동 김씨. 60년간의 세도 정치. 왕은 허수아비가 됐고 나라의 힘은 빠져나갔습니다. 그 끝에 일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를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노론이 얻은 것은 고작 6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건능이 있습니다. 정조와 효의 왕후가 함께 잠든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사도세자의 무덤 육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혀달라는 정조의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49년의 삶이 끝난 뒤에야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뜻대로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성벽을 걷는 800만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이 성을 만든 왕이 완공 4년 만에 의문사했다는 것에 독살인지 병사인지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하지만 이 성벽 하나하나에는 정조가 꿈꾼 나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정조의 꿈이 멈춘 그날, 조선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조의 죽음은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자연사였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조사후 강진으로 유배된 정약용은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척박한 유배지에서 혼자 정조의 꿈을 이어가려 했던 남자.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